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부터 찾게 되는 하루. 밤새 2번, 3번 잠에서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이게 되는 시간. 거울을 보면 눈두덩이와 발목이 전날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 순간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다들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말없이 버티고 있던 신장이 보내는 아주 미세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장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고 괴로워도 티를 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느꼈을 때는 이미 꽤 멀리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돌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85이 되었고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의사로서 신장과 노년의 몸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대학병원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고 숫자로 따지자면 수만 명의 삶을 곁에서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 제 귀에 가장 많이 남은 말은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한숨 섞인 후회였습니다. 투석실로 들어가기 전 혹은 생활이 크게 달라지기 직전에서야 자신의 몸을 돌아보게 되는 모습은 의사인 저에게도 늘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가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고, 다리는 늘 붓고 기운이 없어 하루가 너무 길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상황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한 꿀 한 숟가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대신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 임상에서 보고 연구를 통해 확인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집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이 어떻게 신장을 덜 늙게 하고 노년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차분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내일 아침을 조금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퉁퉁 붓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지만 곧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견뎌내듯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신호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묵묵한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정확히는 수십 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심장이 쉼없이 뛰듯 신장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는 참 이상하게도 웬만큼 망가질 때까지 거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다른 장기처럼 뚜렷한 통증이나 즉각적인 불편함을 주지 않다 보니 이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기능의 상당 부분이 떨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도
단순히 방광이 예전 같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신장이 밤사이 수분과 노폐물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면 소변을 자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아침에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오래 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품은 괜찮지만 비눗방울처럼 오래 남아있다면 몸에 남아있어야 할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는 것도 몸속 수분을 조절하는 신장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일 수 있고요.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쯤 피곤할 수도 있고 어제 짠 음식을 먹어서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서로 연결해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는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 움직임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은 약해지고 마음까지 가라앉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외출이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며 삶의 방향이 눈에 띄게 좁아집니다. 한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그냥 좀 피곤하다 고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발목이 신발에 꽉 끼며 소변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은 이미 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신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 말에는 놀라움보다도 아쉬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큰일 난다는 말로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한 번쯤은 조용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밤에 잠을 얼마나 자주 깨는지, 아침에 몸은 어떤 느낌인지, 소변을 볼 때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입니다. 신장은 늘 말없이 일해왔지만 아주 작은 신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앞으로의 선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씩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한 것, 매일 접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맛에 대한 생각, 그리고 꿀이라는 음식이 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어르신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단건 몸에 안 좋잖아요. 그 말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경험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젊은 의사 시절에는 그렇게만 배웠습니다. 단맛은 줄여야 하고 설탕이든 꿀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이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몸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책에서 배운 것과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당은 매우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단맛이 강한 만큼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느낌을 주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빨리 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은 급하게 오르내리고 몸은 그 변화를 감당하느라 바빠집니다. 특히 신장은 혈액 속의 당과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은 서서히 지치고 염증이라는 형태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쌓이는 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저는 종종 불꽃에 비유합니다. 불꽃은
순식간에 환하게 타오르지만 금세 꺼져버립니다. 순간적인 밝음 뒤에는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정제당이 주는 에너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빠르고 강하지만 오래 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몸에는 잔열과 부담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잔열은 회복되지 못한 채 몸속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반면 천연꿀은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만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벌이 수많은 꽃을 오가며 모은 성분들이 오랜 시간 농축된 결과물입니다. 그 안에는 자연 그대로의 효소와 미네랄, 항산화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에 들어와서 급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차분히 힘을 보탭니다. 에너지를 주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꿀을 장작에 비유하곤 합니다. 장작은 불꽃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해줍니다. 꿀이 주는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튀어 오르지 않고 은근하게 몸을 데워주며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이 무거운 짐을 혼자서 떠안지 않도록 옆에서 조용히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연이라는 전제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꿀은 단맛 속에 다양한 균형을 함께 품고 있지만 정제된 당은 단맛만 남겨놓은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맛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과 이후의 반응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 만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맛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았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단맛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어떤 속도로 들어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까지 스스로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꿀을 오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 합니다. 꿀이 가진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한 번쯤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꿀을 멀리하게 된 데에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오랜 시간 쌓여온 사회적 분위기와 의학적 설명의 영향이 큽니다. 병원에서, 방송에서, 책에서 반복해서 들은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단 것은 피하세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너무 단순하게 전달되면서 중요한 맥락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꿀은 설탕과 같은 자리에 놓였고 노년의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갔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탄수화물, 당류를 기능별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꿀과 설탕은 같은 당으로 묶여 설명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 역시 그 틀 안에서 공부했고 환자분들께도 큰 설명 없이 단 음식을 줄이라고만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류는 어디까지나 학문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었지 실제 생활 속에서의 선택까지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분의 구성, 몸에 들어온 뒤의 작용 방식, 흡수 속도와 부담의 크기까지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화된 설명은 결국 꿀도 설탕이다 라는 인식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꿀은 몸에 안 좋다길래 아예 안 먹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늘 마음 한켠이 아쉬웠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무분별한 단맛이지
자연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모든 단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바로 가짜 꿀, 이른바 사양 벌꿀의 문제입니다. 시장과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렴한 꿀들 중에는 꽃에서 얻은 꿀이 아니라 설탕물을 먹여 만들어진 것들도 적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꿀과 다르지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성분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꿀을 접한 분들이 꿀을 먹고 오히려 몸이 더 불편해졌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진짜 꿀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원산지나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문화도 익숙하지 않았고 설명을 들을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꿀을 선택할 때의 기준 자체가 사라지고 결국 안 먹는 게 낫다는 결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을 닫아버린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며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보가 그렇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정보를 믿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꿀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꿀을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제대로 된 꿀이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특히 신장이라는 장기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해를 하나씩 걷어내고 나면 비로소 꿀이 가진 본래의 역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신장을 덜 늙게 만드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장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을 이해할 때 저는 늘 사구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립니다. 아주 촘촘한 미세한 채 혹은 고운 거름망 같은 모습입니다. 이 채는 혈액이 지나갈 때 불필요한 찌꺼기와 노폐물은 걸러내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분은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되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미세한 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오래 사용한 금속체에 녹이 슬듯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이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해서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소변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고 몸이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이 쌓이면 체의 구멍은 점점 거칠어지고 결국 원래는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변에서 거품을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무서운 이유는 통증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구체는 망가질수록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가 많이 손상된 뒤에야 이상을 알아차립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았는데요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염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지만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조직을 늙게 만들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구체의 염증이 계속 남아있으면 역과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회복할 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장의 노화를 늦추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이 염증의 흐름입니다.
이 지점에서 천연 꿀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조용히 역할을 합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하는 일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몸 안에서 과도하게 생긴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리고 미세한 혈관과 여과 장치에 달라붙은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채를 거칠게 문지르지 않고 따뜻한 물로 천천히 씻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흐름이 관찰되었습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한 경우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이 줄어들고 여과 기능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꿀이 무언가를 억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염증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를 낮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덜 지치게 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이 여유가 쌓이면 노화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사구체라는 작은 채 하나하나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부드럽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꿀이 단순히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장에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장은 염증만 줄인다고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쉴 수 있는 에너지와 환경이 함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흔히 조용한 장기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듯이 신장도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며 몸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움직입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조건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지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점점 부담스러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은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 찌꺼기들을 다시 걸러내는 역할도 결국 신장의 몫이 됩니다. 몸에 들어온 에너지가 신장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일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이렇게 되면 신장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꿀은 이미 자연 속에서 한 차례 분해 과정을 거친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화 과정이 비교적 단순하고 흡수가 빠르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신장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비교적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끗한 연료라고 표현합니다. 불필요한 연기를 거의 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은근하게 타오르는 연료 말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면 신장은 본래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몸속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섭취한 뒤 몸이 덜 피곤하다, 아침이 조금 가볍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하루를 버텨내는 감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감염입니다. 노년기 신장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숨은 원인 중 하나가 요로 감염입니다. 방광이나 요로에서 시작된 작은 감염이 반복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장으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런 감염이 항상 뚜렷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잔뇨감, 소변 후에 불편함 정도로 시작해
어느 순간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꿀에는 자연적인 항균 작용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하게 세균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균이 머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노년층에게 이 점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면역 반응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에 큰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일상 속에서 감염의 빈도를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늘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었지만 잔잔한 요로 감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부담 없는 방식으로 꿀을 활용한 뒤 그분은 가장 먼저 밤잠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고 한번 잠들면 이전보다 깊게 주무시게 되었다고요. 신장이 덜 자극받고 밤사이 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꿀은 신장을 대신해 일을 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스스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의 흐름을 정돈하고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줄여주는 조력자에 가깝습니다. 신장이 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수면도 달라지고 하루의 리듬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도움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즉 꿀을 언제, 어떤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신장에 가장 부담이 덜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같은 꿀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우리 몸이 가장 무방비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사이 신장은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냅니다. 숨을 쉬고 땀을 조금씩 흘리고 소변을 만들면서 몸 안의 수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액은 낮보다 조금 더 끈적해진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몸은 생각보다 많이 마른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찬물을 한 컵 들이킵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은 잠깐이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꽤 큰 충격이 됩니다. 밤새 조용히 일하던 신장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 마치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혈액의 흐름은 잠시 경직됩니다. 젊을 때는 이 변화가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여파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첫 물만큼은 꼭 부드럽게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40도 안팎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한 작은 숟가락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벌컥벌컥 마시기보다 한 모금씩 천천히 넘기며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의 꿀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부드러운 세척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밤새 신장과 방광에 머물러 있던 노폐물들이 갑작스러운 자극 없이 서서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따뜻한 물이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꿀의 은은한 에너지가 신장이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을 보태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몸의 반응은 의외로 빠르게 나타납니다. 소변 색이 맑아지고 아침에 느끼던 무거움이 조금 덜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뒤에 느낌이 다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막힌 하수구를 억지로 뚫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흘려보낸 듯한 시원함이라고요.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꿀물을 뜨겁게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꿀 속의 섬세한 성분들을 상하게 만들 수 있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함과 뜨거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침에는 자극이 아니라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을 뿐 갑작스러운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 꿀물은 큰 결심이 필요한 습관이 아닙니다. 물의 온도를 조금 바꾸고 꿀을 한 숟가락 더하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신장에게는 오늘은 조금 덜 급하게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가 매일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그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아침에 몸을 씻어내고 깨워주었다면 이제 하루 중 또 다른 중요한 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신장이 가장 지치기 쉬운 시간, 그리고 쉬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후와 밤, 이 두 시간대에 꿀을 어떻게 활용하면 신장을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을 부드럽게 시작했다면 이제 하루의 중간과 끝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신장의 컨디션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오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이 두 시간대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지만 신장에게는 꽤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오후가 되면 몸이 나른해집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오고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이때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커피를 찾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주는 위안과 각성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해 소변을 더 만들게 하고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밖으로 끌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년기에는 이 과정이 신장에 부담으로 남습니다. 수분은 빠져나가는데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 쉽게 지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그땐 좀 괜찮은데 나중에 더 피곤해요. 이것은 몸이 잠시 빌린 에너지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의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루 한 번쯤은 선택을 바꿔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바로 따뜻한 꿀차입니다. 꿀차는 커피처럼 강하게 깨우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몸을 받쳐줍니다. 혈당을 급하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뇌와 신장이 다시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조용히 채워줍니다. 실제로 오후 커피를 꿀차로 바꾼 분들 중에는 저녁 무렵까지 기운이 덜 떨어지고 다리에 묵직함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신장이 불필요하게 자극받지 않으니 하루의 후반부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전에 꿀을 먹으면 밤에 화장실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이유가 꼭 소변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접어들면 밤사이 사용할 에너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뇌는 몸을 깨워 에너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 상태가 되고 동시에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뇌의 에너지 부족이 먼저이고 화장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잠자기 전에 아주 소량의 꿀을 섭취하면 뇌는 오늘 밤은 괜찮겠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충분한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안도감이 생기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깊은 잠이 이어지면 신장도 함께 쉬게 됩니다. 밤새 소변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야간뇨의 횟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량입니다. 물을 한 컵 마시는 것이 아니라 티스푼 하나 정도의 꿀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듯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서너 번씩 깨던 한 환자분은 이 방법을 실천한 뒤 가장 먼저 잠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을 안 가서 좋았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깨지 않고 이어서 잔 것이 오랜만이라 하셨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가은함이 달라졌고 그 변화는 곧 낮 동안의 컨디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장이 밤에 제대로 쉬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채워주고 밤에는 쉬게 한다는 이 흐름은 신장을 억지로 관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장의 리듬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언제 힘을 써야 하고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신호가 반복되면 신장은 조금씩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장을 도울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도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꿀을 섭취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선택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꿀이 신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왔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쓰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해야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팔팔 끓인 물에 꿀을 넣습니다. 하지만 꿀 속의 섬세한 성분들은 열에 약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는 꿀이 가진 고유한 효소와 좋은 성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꿀은 그저 단맛을 내는 당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자극보다 배려를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양입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꿀도 결국은 에너지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혈당의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다시 신장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늘 하루 한두 번, 작은 숟가락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질 정도면 이미 제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바로 꿀의 종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꿀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꽃에서 얻은 천연 꿀이 아닌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이나 다른 당분이 섞인 제품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꿀은 단맛은 강할지 몰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균형 잡힌 성분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꿀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가 분명하고 성분표에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꿀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 몸,
특히 신장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면 조금 더 신중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꿀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약을 대신할 수도 없고 이미 심각한 질환을 단숨에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으로 사용했을 때 신장이 덜 지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데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방법을 모르고 쓰면 독이 되지만 이해하고 쓰면 든든한 조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고 앞으로의 생활에 연결할지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장을 조금 더 존중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에 와서 꼭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꿀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해답은 아닙니다. 이미 말기 신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운 중증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영에게는 반드시 피해야 하거나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오랜 시간 노년의 몸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 선을 분명히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은 조심해서 다뤄야 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꿀은 기적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지쳐있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한밤중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잠을 잤다고 말씀하셨고 늘 붓던 발목이 조금씩 가벼워지면서 다시 산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삶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루의 리듬이 회복되자 표정과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곁에서 지켜보며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장을 돌보는 일은 더 오래 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덜 아프고 덜 불안하게 나이 들기 위한 배려라는 점입니다. 아침에 조금 더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몸을 괴롭히는 습관 하나를 내려놓고 밤에는 신장과 뇌가 함께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 작은 흐름이 모여 내일의 컨디션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물의 온도를 한 번 더 느껴보고 꿀 한 숟가락을 천천히 녹여 마셔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몸에게는 아직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병원 진료실에서는 다 말해주지 못했던 이야기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뵐 수 있도록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